자, 30페이지. 빠진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그 중국사, 저번 시간에 이제, 책을 찾아봤는데 집에 그 어, 본책이 없어. 없어? 모르겠네. 아, 자, 박민이는 한번 저번 시간에 들은 내용이긴 한데, 중국 옛날 전설 속의 여덟 임금, 사망, 오제, 그죠? 삼황, 오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처럼 뭐, 인간에게 불을 전해주고, 뭐, 물고기 잡는 거, 사냥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알려줬다는 그 여덟 명의 임금들. 그 사망 오제 뒤를 이어서 하나라가 들어서죠, 하나라. 이 하나라는 기록으로만 좀, 되어 있고, 아직 하나라가 진짜 있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전설 속의 왕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입증된 왕조가 상나라죠. 이 상나라 마지막 수도가 은허였기 때문에 은나라라고 불러요. 은나라는 역사 기록이랑 실제 그 시대 때 썼던 유물이 하나 똑같이 나온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갑골문이죠. 그죠? 이 갑골문은 거북이 배껍질에 적혀져 있는 기록이었는데 이 기록이 사마천의 사기에 나와 있는 그 은나라 기록과 똑같은 기록이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실제가 입증된 왕조다. 이어서 상나라가 무너지고 어느 나라? 주나라가 등장했죠. 상나라의 폭군 주왕, 이 주왕을 몰아내고 주나라의 그 무왕이 주나라를 건국을 했죠. 자, 주나라 하면 우리 특징, 경건제가 있죠. 그죠? 왕은 수도 주변을 다스리고 나머지 그 상나라를 무너뜨렸던 제후들한테 땅을 나눠주면서 나라를 세우게 한 제도죠. 자, 이 주나라가 견융의 침입을 받죠. 그리고서 수도를 뺏기고 동쪽으로 옮겨가잖아요. 이 시기를 동주시기라고도 하는데 동주라고 잘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어요? 춘추 전국시대라고 불렀죠. 수도를 동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무슨 시대라고 부른다고요? 동주시대라고 불러. 그럼 앞에 주를 무슨 주라고 불러요? 서주라고 부르죠. 이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한 시기를 통일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진나라죠, 진나라. 진나라면 우리 누가 떠올라요? 신종 시황제. 봉건제 이제 안 하고 뭘 실시했죠? 훈련제. 네, 군현제를 실시했죠. 이 진나라가 너무 가혹하게 통치하는 바람에 금방 망했죠. 그리고 천하를 놓고 초나라와 한나라가 5년 동안 전쟁을 치르죠. 그죠? 초안전쟁. 요 시기를 다룬 소설이 초안지죠? 초나라의 누구예요? 항, 우. 한나라의 유, 방. 자, 이거 통일한 게 한나라죠? 그죠? 한나라는 수도를 어디다 뒀어요? 장안이라는 곳에 뒀죠? 한나라 때 이제 뭐, 뛰어난 황제들, 뛰어난 업적들이 많았죠. 예를 들면 한나라 무제 때, 자, 흉노를 쫓아버리고, 비단길이 개척되고, 그리고 우리 한국 역사에서는 좀 아픈 얘기지만, 고조선이 멸망하고, 남월이라고 하는 베트남 국가가 멸망하기도 했죠. 흉노를 무제가 썰로 저희 세력을 약화시키기도 했죠. 한나라의 뒤를 이어서 잠깐 한나라가 망하죠. 한나라 외가댁 식구였던 왕망이라는 사람이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잠시 동안 신나라를 세우죠. 신나라도 수도는 장안이었어요. 상안이라고 불렀죠. 신나라 건국자가 누구라고요? 이름이 왕망.
신나라가 15년 만에 망하고 새롭게 한나라가 다시 재건돼요. 그래서 이 한을 우리는 무슨 한이라고 불러요? 후한. 후한은 수도를 낙양에 뒀죠. 후한의 건국자는 광무제, 이름은 유수라는 사람. 그래서 우리 앞에 한을 무슨 한이라고도 불러요? 전한이라고 부르죠. 후한 때도 외척들이 설치고 환관들이 황제의 눈과 귀를 가리고 나쁜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한이 200년 정도 이어지다가 위, 초, 오로 나뉘죠. 위 하면은 누가 더 생각나요? 조조. 총나라는 유비. 오나라? 먼저 위나라가 총나라를 멸망시켜요. 그 다음에 위나라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조씨를 몰아내고 사마씨가 진을 세운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나라가 진나라에게 멸망당하면서 마침내 진나라가 또 삼국을 통일하죠. 진나라의 사마염이라는 사람. 수도를 낙양에 뒀어요. 사마염은 진나라에서 무제라고 불렸는데 통일하기 전까지는 정치를 잘했는데 통일하고 나서 다 잃었죠. 그다음부터 정치를 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그래서 이 보통 남자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뭐를 가까이 하죠? 술, 그쵸?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거. 여자가 따라오죠. 이 사마염의 후궁이 10,000명이었다 그래요. 10,000명이면 1년, 그 하루에 한 명씩만 찾아가도 1년 365일 해도 365명밖에 못 만나죠. 30년을 매일 다른 여자를 만나도 다 만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10,000명은. 자, 그만큼 여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 무제가 술에 아주 취해가지고 또 누군가 여자랑 만나러 이제 잠자리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자, 그래서 당시 무제가 궁궐안에서 뭘 타고 다니냐면 양차를 타고 다녔어요. 양차. 양차가 뭘까요? 양차. 양이 끄는 수레예요. 끄는 양 있죠, 양. 양. 예. 양들이 은근 힘이 좋거든요. 그 양을 그 여기 밧줄을 치운 다음에 수레에다 달아놓고 그 뒤에 이제 무제가 탄 다음에 양 엉덩이를 치면은 양이 막 하면서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양이 궁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머무는 곳에 사마염이 가서 그 후궁이랑 잠자리를 했다는 거죠. 우리 양이 잘 맞는 거 아니에요? 잘 맞는 거 아니에요? 뭐를 맡겼다고? 이게 그냥 잘 맞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셈이죠. 근데 이 양이 뭐를 좋아하냐면 채식을 하는데 소금에 절인 그 소금기가 있는 나뭇잎을 좋아했다.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후궁들 입장에서는 무제를 만나는 게 좋아요, 안 만나는 게 좋아요? 당연히 만나는 게 좋죠. 무제를 만나서 사랑을 나눠서 임신을 해야지 왕자를 낳고 그 왕자가 다음 황제가 될 수도 있고 모든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근데 무제를 못 만나면은 가능성 원천 차단이죠. 무제를 만나려고 후궁들이 앞다퉈서 그 양이 좋아하는 잎사귀를 기르고 거기다가 소금을 또 절여놔가지고 이 양들이 와서 먹게끔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어요. 절인 잎. 그만큼 수치스러웠던 거죠. 자, 이후에 여기 이제 그림으로 가볼게요. 이 진나라는 해서는 안 되는 또 좀 멍청한 짓을 해요. 예, 다시 봉건제를 실시한다. 그러니까 전국을 통일해 놓고 사마씨한테 또 왕으로 임명하면서 나라를 세우겠단 말이에요. 옛날에 주나라처럼. 근데 한번 역사에서 교훈이 있었죠. 춘추전국 시대 때 굉장히 막 서로 죽고 죽이고 혼란했잖아요. 봉건제 하다가. 그래서 진시황제 때 봉건제 안 하고 9년제 하게 된 거죠. 근데 또 봉건제를 실시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됐을까요? 사마염이 죽고 희제라는 좀 어리고 무능력한 형제가 즉위하자
이 지방에 있던 제후들이 슬그머니 이제 반란할 마음을 품고 있다가 하나둘씩 반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마씨 왕이 8왕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8왕의 난이라고. 사마씨들끼리 죽고 죽기고 싸운 거예요. 이런 와중에 슬그머니 만리장성 위쪽에 살고 있다가 중국인들 사는 곳으로 내려와가지고 힘을 키우고 있던 오랑캐들이 있었어요. 호는 오랑캐 호죠. 이 5 오랑캐 대표적으로 흉, 노, 선, 비. 이 선비는 특히 우리나라 고구려랑도 자주 다퉜던 나라죠. 그래서 그 고구려 수도 국내성을 함락시켜서 그 미천왕이라는 왕의 무덤을 또 도굴해 가기도 했던 게 선비의 그 모용씨들. 그리고 저, 갈, 강족. 네. 이들은 이제 유목민족이고 오랑캐인데 이들이 중국인들이랑 요즘 우리 한국에 외국인들 많이 들어와 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오랑캐들이 요 당시에 따뜻하고 식량이 풍부한 이 중국으로 내려와서 많이 그 정착해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8왕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서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전쟁 치르면 보통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기려고 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인들끼리만 이제 싸우다가 힘이 모자라니까 얘네들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얘네들은 뭐를 잘 타죠? 말을 잘 타죠. 얘네들이 말 위에서 칼싸움하고 창 던지고 활 쏘면 당해낼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한테 헬프를 요청해요. 그래서 이 오호가 점점 이 중국 내전에 개입을 하게 된다. 그리고 파랑의 난으로 시끄러운 틈에 사마씨 힘이 많이 빠졌을 때 이들이 중국인들을 죽이고 나라를 세운다. 이게 영가의 난이라는 사건. 이때 이 오랑캐들이 대부분의 중국인들을 죽이고 16개의 나라를 세워요. 이 시대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5호 16국 시대라고 불러요. 이때 굉장히 혼란했어요. 중국인들이 정말 많이 죽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오랑캐들이 16개의 나라를 세운다. 이때 살아남은 사마씨, 중국인들은 어디로 쫓겨갔을까요? 맞아요. 여기 양쯔강 남쪽으로 쫓겨가게 돼요. 수도가 낙양에서 양쯔강 동남쪽에 있는 건강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 진을 수도를 동쪽으로 옮겼다 그래서 동진이라고. 무슨 진? 그럼 앞서 낙양에 수도가 있었던 시기에 진나라를 무슨 진이라고 불러요? 서진. 이 진시황제의 진이랑은 한자가 달라요. 근데 이건 진이에요. 건강이 지금 어딜까요? 조금 취향도 바꿔요. 찍어보세요. 아니에요. 셋 다 아니에요. 상하이? 상하이는 좀 최근에 개발된 곳이에요. 상하이 바로 옆에 있어요. 와, 무한은 좀 더 멀리 있어요. 우한이랑 무한이랑 같은 표현이죠. 무한이자 우리말로 한자로 옮겨 쓴 거고 중국인들 우한이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에 시작된 데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난징이라고 들어봤어요? 남경?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때 개발되기 시작해요, 난징. 요 전에 이제 오나라 때 건업이란 곳에서 처음으로 뭔가 뿌리를 내리고 손씨들이 개발을 시작해서 요때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기 시작해요. 완전 그런 데가 유명한 사람이 있고 생긴막 갑자기 돌아갔으면 저런 곳을 네, 뉴스로 하서 맞아요, 맞아요. 오, 잘 알고 있네. 명나라 수도가 또 이 난징이죠. 처음에. 나중에 북경으로 옮기지만. 자, 그래서 한동안 남쪽에는 이 동진이, 북쪽에는 5 오랑캐들이 16개의 나라를 세운 이 혼란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 이 혼란한 틈을 통일한 또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북위라는 나라였어요. 어느 나라? 북위. 북위는 선비족이 세운 나라예요.
자, 아까 이 오랑캐들이 중국인들을 다 어떻게 했다 그랬지? 죽여버렸다 그랬지. 근데 당시 이 오랑캐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중국 상황을 좀 하나 얘기해 볼게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오랑캐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중국에서는 입추의 여지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입추. 입이 뭐죠, 입? 들입자고, 추는 뭘까요, 추? 가을 추가 아니라 이게 송곳추자야. 송곳을 들인다. 송곳을 세울 곳,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들입자가 아니라 설립자예요, 설립자. 그치. 송곳을 꽂아 놓으면 그 송곳이 꽂히는 지점이 넓어요? 아니면 굉장히 좁아요? 점이죠, 점. 그죠? 근데 백성들이 가질 땅이 그 송곳을 세울 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죠? 백성들이 땅이 없고 누가 다 땅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치. 귀족, 호족들이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백성들에게는 송곳 꽂을 땅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국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거 지금도 현재 대한민국도 비슷하지 않나요? 자, 웬만한 서민들은 뭐 집 하나 가지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도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집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못 그런 사람들도 많고 대부분 우리나라 많은 땅들이나 뭐 좋은 저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부자들이나 재벌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 이 당시 때도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호족들, 오랑캐들이 와서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쫓아내버리거나. 그래서 당시 중국에 임자 없는 땅들이 엄청 많았어요. 자, 임자 없는 땅들이 많은데 이거를 이제 이들끼리 막 전쟁에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북이라는 왕조가 통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을 다스리려고 보는데 텅 빈 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북위 왕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살아남아 있는 그 중국에 사는 주민들한테 이 땅, 네 땅에 하고 그 땅을 줘요. 완전 어때요? 땡큐죠? 그 땅을 그러면은 나라로부터 받은 거예요, 백성들. 임자 없는 땅들을. 뭐 대박.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땅을 받았으니까 이제 뭘 해야 돼, 나라에? 땅을 받았기 때문에 나라에 뭘 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는. 그렇게 해서, 그럼, 근데, 물론, 또 좋은 땅들은 귀족이나 이 선비 귀족들이나 좋은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긴 했지만, 그래도 워낙 그 원래 땅 주인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중국이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일반 백성들이 농사할 수 있는 땅들을 꽤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 받은 대가로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자, 이런 제도를 무슨 제도라고 한다? 균전제라고. 이게 균전제가 가능했던 이유는 원래 땅 주인들이 다 어떻게 됐다? 다 죽거나 강남으로 쫓겨갔기 때문에. 이 선비족은 전체 인구가 30만 명이 안 돼요. 그죠? 30만 명이면 지금 여기 수서동 인구보다도 적거든요. 아니, 여기 수서동이 아니라 지금 이 강남구 인구 절반 정도보다도 적어요. 강남구가 한 60만 정도 산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굉장히 적은 거죠. 근데 중국인들 당시 인구는 중국인들 한족이라고 하죠. 한족은 이 당시에 1억에서 2억 정도 됐다 그래요. 30만도 안 되는 선비족이 1억에서 2억 가까이 되는 이 중국인들을 지배하려고 하니까 만만치가 않죠. 자, 봐봐요.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생활하는 거, 그리고 뭐 농사 짓는 거, 말 타는 거 이거 다 다르단 말이에요. 중국인들이랑. 이 중국인들을 선비족처럼 바꾸는 게 편하겠어요? 선비족이 중국인처럼 바뀌는 게 더 낫겠어요? 효 문제가 중국인들과
중국인들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것 그대로 선비족들이 배우라는 지시를 내요. 자, 그렇게 해서 한족처럼 바뀌는 정책. 이걸 뭐라고 부른다? 한화 정책이라고. 심지어는 성도 바꿔요. 이 탁발이라는 성은 뭔가 중국인들 성 같아요? 이 오랑캐 성 같죠, 딱. 그 선비족, 뭐 모용씨, 탁발씨, 뭐 난제씨, 이런 성씨들은 다 오랑캐 성씨들인데 이 성씨를 중국의 전통 성씨인 원씨로 바꾸게 돼요. 수도도 저 만리장성 근처에 있는 추운 평성이라는 곳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중국 전통의 수도? 낙양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이 수도 옮기거나 성을 바꿀 때 이거 반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선비 귀족들이 효문제라는 황제가 너무 강력하게 이걸 밀어붙이니까 황제 말고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황제 아들한테 찾아가. 황태자를 찾아간다. 그리고는 황태자 입을 빌려가지고 황제한테 다시 자기네 원래 수도 평성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황태자가 아빠 황제한테 가가지고 돌아가자는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하면서 돌아가자는 했어요? 쟤네들이 얘기. 그 얘기도 나중에 하는데 그거보다도 먼저 황태자가 아빠한테 떼쓰면서 돌아가자고 한 거. 뭐라고 하면서 돌아가자고 했어요? 이 평성이 만리장성 근처라 그랬죠. 만리장성 바로 아래에 있는 곳이거든요. 낙양은 한참 남쪽에 있어요. 어디가 더 추울까요? 이 평성은 엄청 추워요. 요거 이제 9월, 10월만 되면 이제 여기서는 이 외투를 입고 다녀요. 우리는 지금 아직 반팔 입죠. 다음 달 9월 달에도 한동안 반팔 입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9월, 10월만 되면은 외투를 입고 다녀야 되고 10월 말이 되면 서리가 내려요. 눈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 정도로 춥단 말이에요. 이 선비족들은 추위에 익숙한데 낙양은 너무 덥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자 그래요. 다시 평성으로. 근데 효문제가 황태자를 어떻게 해버렸다 그랬죠? 황태자를 죽여버려. 그리고 황태자를 부추겼던 귀족들도 다 죽여버린다. 황태자를 교체해버려. 자,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정책이 무슨 정책이다? 한화 정책. 문제 무서워 마음. 그죠? 그리고 이 효문제랑 교류했던 당시 고구려 왕 누구였을까요? 효문제가 참고로 얘기하면 33살에 죽거든요. 근데 어린 나이에 황제가 돼가지고 20년 이상 황제를 하다가 죽긴 하는데 효문제랑 교류가 있었던 고구려 왕 장수왕이라는 왕 들어봤어요? 백제왕은 계로왕이라는 왕 들어봤나요 혹시? 어? 그죠. 계로왕이 효문제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죠. 계로왕은 좀 뭐랄까 안타까운 왕이죠. 고구려한테 그죠. 폭군 비슷한 왕인데 이제 그 바둑 두는 거 좋아했죠. 그러니까 도림이라는 사람 꾀에 속아가지고 막 무리하게 토목공사 일으켰다가 민심을 다 잃고 그 고구려 장수왕 공격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목숨을 잃었던 그 계로왕이 장수왕이 너무 막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효문제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효문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고구려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사이좋게 지내 싸우지 말고 한마디로 어떻게 했다? 거절했다. 그래서 결국 계로왕은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 전성. 자, 그리고 나서 북위가 한동안 잘 나가다가 효문제가 죽은 다음에 내분이 벌어져요. 왕실 안에서. 그래서 서위, 동위 이렇게 나뉘어요. 자, 그러다가 이 서위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서위의 장군이었던 우문씨가 북주를 세우고요. 그리고 동위 안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나서 동위의 장군이었던 고씨, 고환이라는 사람이에요. 고환. 이름 좀 그렇죠? 네. 고환이 북제를 세워요. 자, 북주, 북제. 북주가 북제를 멸망시키고 북주 안에서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우문씨가 제거당하고 양씨가 수나라를 세우게 돼요.
자, 우리 강남에서는 동진이란 나라가 도망갔었죠? 이 동진에 이어서 황제권이 약한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가 연거푸 이어지다가 마침내 이제 수나라에 의해서 이 남방의 진나라가 멸망을 당하면서 수나라가 다시 전국을 통일하게 되는. 자, 우리 요 시기를 위촉 5 중에서 제일 셌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노란색으로 칠한 위나라죠? 이 위나라를 누가 통일했어요? 사마시의 진나라가 통일했죠? 그죠? 위진. 한동안 혼란기를 겪어서 남쪽에 송제, 양진 같은 왕조들이 있었죠. 위진, 남쪽의 왕조, 그리고 북위를 시작으로 북쪽의 왕조들이 또 있었죠. 북쪽의 왕조 해가지고 요 시기를 무슨 시기라고 부른다? 따라 읽어보세요. 위진, 남북조 시기라고. 여기서 남조나 북조는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남쪽의 왕조들, 북쪽의 왕조들이란 뜻이에요. 위나라, 진나라, 남조, 북조,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220년부터 수나라가 전국을 통일하는 589년까지 약 370년간의 혼란한 시기. 이걸 통일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다? 수나라였다. 근데 수나라는 무리하게 고구려를 짓밟으려고 하다가 3번이나 원정을 갔어요. 자, 그랬다가 어떻게 됐죠? 다 패배했죠. 그러면서 나라 국력이 많이 기울었고 결국은 통일한 지 30년도 안 돼가지고 멸망하죠. 그리고 새로 등장한 왕조가 어느 나라예요? 당나라. 수나라는 양씨가 세웠는데 이 양씨의 이종사촌, 그러니까 외척이에요. 외가댁 식구들 이씨가 세운 나라가 당나라. 자, 넘어가 보세요. 38페이지. 수나라가 전국을 통일했죠. 요 남방의 그 홍제 양진,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수나라가 589년 전국을 통일해요. 수나라는 2대 30년 가요. 황제 2명의 3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오래 갔어요? 단명했어요? 단명했죠? 자, 수나라의 초대 황제가 수문제, 양견이라는 사람. 자, 이 문제 때는 새로운 관리 선발 제도를 실시해요. 쇼킹했죠. 위진 남북조 때는 관리 선발 제도로 구품 중정제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추천 제도예요. 근데 주로 누가 추천을 받을까요? 지방의 호족들이 추천을 받아요. 그럼 이 호족들이 또 자기 자식들을 또 추천하겠죠? 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귀하다고 하고 무슨 족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부품 중정제 하에서 높은 관직을 계속 특정 가문에서만 독점을 한다. 이 호족들이 이제 이 시기 때 뭐라고 불리냐면 문벌 귀족이라고 불려요. 근데 계속해서 추천하는 제도다 보니까 뭐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배경 없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갈 만한 여지가 있었다 없었다? 높은 관직들을 다 이 문벌 귀족들이 담당을 했어요. 그러다가 수나라 때는 이 문제 때 새로운 선발 제도가 시작되는데 열심히 공자, 맹자, 유교 경전 공부한 사람들을 시험으로 선발하는 이름하여 무슨 제도? 과거 제도가 실시가 돼요. 우리나라 고려, 조선 이런 왕조에서 실시했던 과거제가 다 중국의 과거제도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과거를 통해서 인재들을 선발하는 제도가 정착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에서 뭐 좋은 학력을 취득하려고 하거나 아니 학벌을 취득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중요한 좋은 기관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 뭘 봐야 돼요? 그치. 수능을, 너희는 가까이 수능이 있고, 이제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다 뭘 봐야 돼요? 시험을 봐야 되죠, 다. 그죠? 그 전통이 요때부터 생겨난 거라고 보시면. 자, 근데 문제가 정치를 잘했던 황제인데, 황제 자리를 탐내는 그 아들들이 또 있었는데, 그 문제의 아들 중에서 양광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 독살하고 아버지 자리를 빼앗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수양제. 이 양제는 야심이 큰 사람이었어요. 일단은 지금 수나라 말 안 듣는 나라가 제일 말 안 듣는 나라가 이 고구려란 나라예요. 이 고구려 응징해야겠죠. 근데 고구려 응징하려면 여기 유하라는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강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 또 다 늪지고 그리고 또 멀죠 여기까지 가려면. 그래서 저 고구려를 원정하려면은 군량이나 물자가 많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당시 강남에 농사가 잘 돼가지고 식량들이 많았는데 이 강남에 있는 물자를 화북으로 옮기기 위한 자, 이 처음에는 이제 바닷길을 생각을 했는데 이 바다는 좀 위험성이 있죠. 바다로 뭔가 물자 운반하는 거는. 그래서 자, 이 땅에다가 수로를 만들어요. 사람이 직접 뭐 이렇게 지고서 육지로 뭔가 물건 옮기는 것보다 배를 띄운 다음에 배에다가 물건 실어가지고 바람 타고 보내면 훨씬 더 편하죠. 그죠? 그래서 육지와 육지 사이지만 여기다가 땅을 파가지고 물을 끌어들여서 물길을 만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육지에다가 만든 물길,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운하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터널 이렇게 부르죠. 들어봤나요? 터널. 네. 양쯔강과 황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북경까지, 탁군까지 연결하는 어마어마하게 긴 그 길이의 운하를 뚫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름하여 무슨 운하다? 대운하예요. 자, 우리 수나라 때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먼저 시험으로 인재 선발하는 무슨 제도? 과거제. 그리고 강남의 물자를 화북으로 편리하게 운반하기 위해서 만든 물길? 무슨 운하? 대운하가 이때 건설된다. 많은 물자와 그리고 많은 군사들을 화북으로 실어 나른 다음에 이 독경에서 모인 군사를 가지고 고구려를 침략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고구려를 치는데 무려 3번, 그리고 마지막 4번 원정을 가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모두 다 실패를 하죠. 특히 우리 3차 원정, 네, 1차,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612년에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군대를 대파한 사건이 있죠. 무슨 사건? 살수 대처. 자, 이렇게 무리하게 원정을 가다가 결국은 수나라가 금방 멸망을 해버려요. 너무 많은 것들을 쏟아부었지만 얻은 게 없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수나라가 금방 무너지고 나서 새롭게 들어선 나라가 어느 나라다? 당나라. 무슨 나라? 당나라. 당나라는 618년에 건국이 돼서 907년에 멸망을 해요. 당나라를 건국한 당나라의 고조는 이연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 이연. 자, 근데 실제로 이연은 그렇게 많이 한 게 없고, 이연의 아들이었던, 그죠. 둘째 아들 이세민이 많은 공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세민에게는 형이 있었어요. 이건성이라는 형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유교에서는 아버지 황제 자리나 아버지 재산이든 아버지 지위나 이런 것들을 누가 물려받아요? 큰아들이 물려받죠. 자, 그래서 이건성이 황태자가 됐어요.
만약에 이연이 자연사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황제 자리는 누구에게 가게 돼 있어요? 이건성에게 가게 돼 있죠. 이세민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아버지 도와가지고 이 수나라 잔당들 무찌르면서 중국을 다시 통일한 게 자기 공이 제일 큰데 엉뚱하게 형한테 그게 돌아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세민이 아버지의 명령을 빙자해가지고 그 수도 장안성으로 형을 불러요. 자, 그래서 형 이건성과 그 이 형을 따르는 막내 동생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 동생을 불러들인 다음에 이 장안성의 북문이었던 현무문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이 형과 동생을 죽여버린 사건이 있어요. 자, 이 쿠데타를 뭐라고 부른다? 자, 그렇게 형과 동생을 제거하고 이세민이 황태자가 된 다음에 아버지 고조 이연을 가둬놓고 거의 반강제식으로 아버지로부터 옥새를 빼앗아요. 그렇게 해서 황제가 된 인물이 누구다? 이세민이다. 이세민은 당나라의 태종으로 더 유명하죠? 당태종 이세민. 자, 이때 이세민이 연호를 정하는데 이세민 때 연호가 정관이에요. 자, 626년에 이세민이 황제가 됐죠. 그죠? 이제 626년을 뭐라고 부를까요? 정관 원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627년은 뭐라고 불러요? 정관 2년 이렇게 부르는 거. 이해돼요? 그리고 또 시간 지나면 3년, 4년, 20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황제가 뭐 마음이 바뀌거나 아니면 뭐 어떤 중요한 행사나 사건이 있을 때 가끔 연호를 바꿔요. 그러면 이제 바뀐 연호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황제가 하나 죽고 새 황제가 즉위하면 연호를 어떻게 할까요? 바꿔요. 그러면은 만약에 2026년에 지금 2026년이죠. 지금 재위하고 있던 황제가 죽었어요. 그리고 새 황제가 즉위했어요. 그러면은 새 황제가 연호를 또 정하겠죠? 그러면은 2026년을 전 황제의 연호를 써서 부를까요? 아니면 새 황제의 연호를 써서 부를까요? 저는 즉위한 해까지는 보통은 전 황제 때 연호를 써요. 그리고 그 이듬해부터 새 황제의 연호를 쓰게 돼요. 이해돼요? 그리고 그 새 황제의 연호를 처음 쓰는 첫 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년이라고.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안 그런 경우가 있어. 새 황제의 연호를 바로 쓰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나라 바꿔서 그치. 나라가 바뀌거나 마음을 주면 방금 같은 상황. 그치. 비정상적인 그 정변 상황 있죠. 그러니까 왜 예를 들어 폭군이라든지 문제가 많은 황제나 왕을 몰아내고 세임금이 내가 정치 잘하려고 들어섰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정변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전 연호를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얘기를 해볼게요. 자, 즉위한 다음 해에 새 연호를 쓰는 거를 유년칭원법이라고. 유가 뭐냐면 넘긴다라는 뜻이에요. 한 해를 넘겨가지고 원년을 칭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폭군이 정치하는 것 때문에 폭군을 몰아내거나 아니면 왕조 교체가 있는 것 같이 아주 비정상적이고 큰 사건이 있었을 때는 즉위한 해에 바로 원년을 칭해요. 보통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평화롭고 정상적인 상황이면 다 대부분 뭘 한다고요? 유년칭원을 해요. 근데 이세민은 아버지를 감금해놓고 아버지로부터 황제대를 뺐다시피 했기 때문에 바로 보통은 정관연호를 쓰게 되죠. 당태종 이세민은 아주 정치를 잘해가지고 당태종 이세민이 다스리던 시기를 연호가 정관이라고 했죠. 정관의 다스림에서 정관의 뭐라고 불러요? 다스릴 치자예요.
훗날 고려나 조선도 다 당나라 제도를 많이 모방을 하는데 그 근간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간단하게 볼게요. 자, 먼저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같이 토론해가지고 정책화하는 집단을 중서성, 그리고 이게 정책이 될지 안 될지를 심의하는 집단을 문화성, 정책이 결정됐으면 그걸 집행하는 집단을 상서성. 이 세 개의 황제 직속 부서를 몇 성이라고 부른다? 삼성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결정된 정책을 각 부서마다 담당한 부서에서 담당한 역할대로 집행을 하는 그 집행기관을 육부라고 불러요. 자, 이게 동양의 기본적인 정치 형태. 나중에 고려도 조선도 이거를 그대로 모방을 해요. 조금씩 변형을 해가지고. 삼성 육부. 요것만 한번 써볼게요. 2부는 뭐 하는 될까? 2부. 2부. 제일 앞에 써져 있죠. 제일 중요하겠죠. 2부가 뭐 하는 곳일까요? 인사를 담당하는 곳. 안녕하세요. 그게 아니라 사람을 어디 쓰는 걸 인사라고. 자, 너희가 나중에 이제 난 서울대를 갔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다 들어갔어요. 졸업을 해서 공교롭게도 삼성전자 본체에다 입사를 했는데 다 합격을 했어요. 삼성전자 지금 신입 새내기들이. 자, 근데 너희들 데리고 이제 삼성에서 너희들 이제 연수를 시키겠죠? 삼성맨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켰는데 성적이 제일 또 좋고 안 좋고가 있겠죠? 그럼 보통 성적이 제일 좋은 사람들을 어디 집어넣을까요? 삼성전자의 뭐 기획팀이나 그 인사팀 같은 데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기획이라고 하는 건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삼성전자의 그 청사진이나 미래를 결정하는 팀이 기획팀이에요. 그 기획팀이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누구는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하고, 누구는 사원에서 대리로 승진하고, 누구는 어떤 부서로 발령을 내고, 이렇게 사람들을 어디에 쓸 거를 결정하는 걸 인사라고 부르는데, 그 인사팀이 또 굉장히 좋은 자리란 말이에요. 이분은 뭐 하는 데라고요?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예요. 사람 어디 배치하는. 경제부총리는 여기죠. 지금 얘기한 거. 호부는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부 장관, 경제부총리가 이제 후부 상서라고 볼 수도 있죠. 예부는 뭐랄까요? 교육, 외교, 의례, 과거 시험까지도 예부에서 주관. 병부는 뭐 하는 데일까요? 군사죠. 형부는 법이죠. 그죠? 공부는 건설, 공사죠. 그러니까 광고, 중국어, 공목을 질문을 들고 와요. 오, 맞아요. 아, 익숙하네. 저거요. 요즘으로 치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저 진시황제 때부터는 지방을 군과 현으로 나눴죠. 요 당나라 때부터는 주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쵸, 주현제, 맞아요. 근데 요게 좀 더 시간 지나가지고 주가 나중에 또 뭘로 바뀔까요? 지금도 중국이 이걸 쓰고 있는데, 중국은 지방행정구역 중에 한국은 뭐예요? 제일 큰 게. 도죠, 도. 경기도, 전라도, 충청 도가 있잖아요. 중국은 제일 큰 행정구역을 뭘로 쓸까요, 지금? 성을 써요, 성. 길림성, 흑룡강성, 하남성, 이렇게 성을 쓴다. 근데 요 당나라 때는 아직은 뭐였다? 주. 미국도 주소죠. 그죠. 미국도 주를 쓰죠. 자, 그리고 백성들에게 아까 우리 저 북이 때부터 땅 임자가 다 죽어서 뭘 나눠줬다 그랬죠? 땅을 나눠줬다 그랬지. 그 땅을 나눠주는 제도를 뭐라고 불렀어요? 균전제라고 불렀죠. 자, 땅을 나눠줬으니까 세금 내라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데 세 가지 종류의 세금을 내라는. 복식을 내는 거 조라고 불렀고, 치세.
그리고 나라에서 시키는 거, 뭐 공사를 해라, 다리를 지어라, 이렇게 일을 시키는 거 요역이라고 부르고, 혹은 저기 지금 만리장성을 수비해야 되니까 수비군대로 가라. 군사적인 일을 시키는 걸 군역이라고. 이런 것들을 용이라고 불렀어요. 혹은 역이라고도 불렀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뭐 어디는 사과, 어디는 감, 뭐 어디는 대추, 뭐 어디는 뭐 쌀, 이런 걸 각자 지역마다 특산물이 다르죠. 그 특산물을 바치게 하는 것도 조라고 불렀어요. 자, 이렇게 땅을 준 대가로 세 가지 종류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한 시스템을 조용조라고 불렀어요. 이거 우리 한국사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세를 조세, 특산물 내는 거를 공납, 그리고 뭐 노동력을 바치든지 아니면 군사력을 바치든지 몸으로 때우는 일을 역이라고. 조세, 공납, 역. 이거를 중국에서는 뭐라고 불렀다? 조용조라고. 땅을 줬으니까 그 준 대가로 나라에서 그 부르면은 그 군대로 와라 이거예요. 그게 부병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죠. 땅을 그냥 주는 게 아니죠. 땅을 준 대가로 이거저거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율령이라고 불렀어요. 자, 율은 형벌. 뭔가 누군가 잘못했을 때 벌을 내리는. 령은 다스리기 위한 행정법. 자, 이런 율령 체제가 당나라 때 비로소 당태종 때 만들어진다. 당태종의 오른팔, 왼팔 같이 뛰어난 신하가 있었는데 당태종의 오른팔, 뛰어난 신하로는 위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당태종의 외척이기도 하면서 또 뛰어났던 신하로 장손무기, 성이 장손씨예요. 장손무기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름이 무기예요? 그죠? 이 당태종 때는 당태종이 워낙 그 신하들이랑 그 대화나 토론을 많이 해서 국정 운영을 했기 때문에 당태종과 신하들 간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이 편찬되는데 이게 제왕학의 교과서로 알려져 있는 제왕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범이 되는 책으로 알려져 있는 정관정유라는 책이에요. 여기서 정관이 뭐라고 했죠? 당태종 때의 연호라 그랬죠? 공영당이라는 사람은 그동안 유교 경전 중에서 오경, 오경하면은 시경, 서경, 주역, 역경이라고도 해요. 춘추, 예기. 이게 중국 사람들이 성경처럼 여기는 오경이에요. 이 오경에 그 알쏭달쏭한 글귀라든지 좀 해석이 분분한 것들을 여러 학자들 그 의견이나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이 오경에 대한 해석을 완성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공영달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책 오경 정의라는 책이에요. 자, 이게 딱 만들어지면서 이 책이 뭘로 쓰였을 것 같아요, 주로? 공부할 어, 공부할 때인데, 뭐 공부할 때? 과거 시험 공부할 때. 이게 EBS 교재처럼 돼. 지금 너희 이제 몇 년 지나면 다 EBS 교재 보게 돼 있거든요? 어떤 시험 봐야 되니까? 그치. 이게 과거 시험에 교과서가 되고. 근데 학문이라는 게 계속 발전해야 되는데, 딱 정의가 내려지면서 딱 그냥 굳어져 버리니까 학문 발전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학문 발전을 저해하게 돼요. 오로지 이거는 그 과거 시험 습격하기 위한 그런 교재처럼 변질이 되거든요. EBS 교재가 물론 좋은 문제 많이 들어있다고는 하지만
뭐 수학 발전이나 영어 발전에 기여하는 교재예요? 오로지 수능을 위한 교재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학문 발전에 저해를 하는 문제가 또 생기게 된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 인간이